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동역학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2주차 수업의 주제는 질점의 운동학이에요. 동역학은 한마디로 물체의 움직임을 다루는 학문인데 그 중에서도 운동학은 왜 움직이는지 보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집중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수식이 보이죠? 힘이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는 뉴턴의 제2법칙도 슬쩍 보이네요. 오늘은 이 기초적인 관계를 통해 물체의 움직임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완벽히 마스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흥미진진한 역학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완수해야 할 4가지 미션입니다. 첫째,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자유자재로 다뤄볼 거예요. 둘째, 가속도가 계속 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적분을 활용해 속도와 위치를 찾아내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는 그래프입니다.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자유낙하와 수직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해석해 볼 겁니다. 이 4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1차원 운동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위치, 속도, 가속도입니다. 먼저 위치는 기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며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속도는 이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말해요. 위치의 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며 단위는 미터 퍼 초입니다. 마지막 가속도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뜻해요. 단위는 미터 퍼 초 제곱이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단순히 빠르기만을 뜻하는 속력은 크기만 있는 스칼라이지만 우리가 다룰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된 벡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실전에서 쓸 도구들을 챙겨봅시다. 가속도가 일정할 때 쓰는 3가지 황금 공식이에요. 첫째,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 가속도와 시간의 곱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이동 거리는 처음 위치에 초기 속도와 시간의 곱을 더하고 다시 가속도에 시간의 제곱을 곱한 값의 절반을 더해 구합니다. 셋째, 시간이 없을 때 유용한 식이죠.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 값은 가속도와 변이의 곱의 2배를 한 것과 같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더하기로 할지 왼쪽을 더하기로 할지 부호 규약을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답니다. 방금 배운 공식을 자동차 제동 상황에 적용해 볼게요. 시속 100km, 즉 초속 27.78m로 달리던 차가 초당 미터 제곱당 마이너스 7m라는 가속도로 급제동을 합니다. 멈출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나중 속도가 0이 되어야 하니 첫 번째 공식을 써보면 약 3.97초가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 얼마나 미끄러질까요? 세 번째 공식을 사용해보면 약 55.1m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제동 거리가 길죠? 이래서 과속이 위험한 겁니다. 이번엔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는 상황입니다. 초속 20m로 가던 차가 6초 동안 힘차게 밟아서 초속 30m가 되었어요. 이때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속도의 변화량인 10을 시간인 6으로 나누면 약 1.67m 매 초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6초 동안 달린 거리는요?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하면 처음 속도로 간 거리 120m에 가속으로 더해진 거리 30m를 합쳐 총 150m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계산되죠?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살펴봅시다. 바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모든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초당 미터 제곱당 9.81m라는 일정한 중력 가속도를 받습니다. 이건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일정한 힘 때문이죠. 이 운동의 핵심 로직은 2가지예요.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걸린 시간과 높이는 초기 속도와 중력 가속도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참 정직하죠. 45m 높이에서 공을 가만히 놓았다고 해볼게요. 땅에 닿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위치 공식인 변이는 가속도와 시간 제곱의 곱의 절반이라는 식의 45m와 중력 가속도를 넣으면 약 3.03초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지면에 부딪히는 순간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중력 가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초속 29.7m가 됩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100km가 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45m 높이가 결코 낮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식보다 더 직관적인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속도와 시간 그래프, 줄여서
VT 그래프만 잘 봐도 운동이 다 보여요. 그래프 선의 기울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이고 변하면 비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럼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요? 바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인 변이를 뜻합니다. 만약 그래프가 가로축인 0을 뚫고 내려간다면 그건 물체가 가던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프 하나에 이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세상 모든 운동이 일정하게 가속되지는 않죠.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등가속 운동일 때는 앞서 배운 세 가지 공식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미적분이라는 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해요. 속도를 구하려면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고 위치를 구하려면 다시 속도를 적분해야 합니다. 또한 가속도와 변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쇄법칙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이제 진짜 공학자다운 계산을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가속도가 시간의 4배로 변하고 초기 속도가 3인 물체가 있습니다. 2초 뒤의 상태를 알고 싶어요. 먼저 가속도인 4t를 0초부터 2초까지 적분합니다. 여기에 초기 속도 3을 더하면 나중 속도는 초속 11m가 되죠. 위치는 이 속도식을 한 번 더 적분합니다. 계산해보면 2초 동안 약 11.33m를 이동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등가속도 공식보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아주 논리적입니다. 이번에는 가속도가 속도에 비례해서 변하는 경우입니다. 공기 저항이 있는 상황과 비슷하죠. 가속도가 마이너스 0.1 곱하기 속도라고 할 때 초속 50m였던 물체가 10m까지 줄어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는 변수 분리라는 기술을 씁니다. 가속도와 속도를 한쪽으로 모아서 적분하는 거죠. 자연로그 계산을 거치면 약 16.09초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수록 가속도도 줄어들어서 멈추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걸 볼 수 있네요. 이 지식이 실제 산업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자동차 안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동 거리를 봅시다. 시속 60km일 때 26.7m였던 제동 거리가 시속 100km가 되면 60.2m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속도가 약 2배 빨라지면 제동 거리는 2배가 아니라 무려 4배로 늘어납니다. 왜냐고요? 아까 공식에서 변이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죠. 과속이 왜 사고 시 치명적인지 역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 배운 내용을 빠르게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정지 상태에서 가속도 3으로 4초간 달리면 속도는 12, 거리는 24m죠. 두 번째, 초속 30m로 가다 가속도 마이너스 5로 멈추면 6초 걸리고 90m 이동합니다. 세 번째, 가속도가 6t일 때 3초 후 속도는 적분하면 27m 매 초가 나옵니다. 마지막, 20m 높이 낙하시 지면 속도는 약 19.8m 매 초입니다. 모두 맞히셨나요? 틀려도 괜찮아요.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가속도가 일정하면 기본 세 가지 공식을 쓰고 가속도가 변하면 적분을 활용하세요. 자유낙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특수한 등가속도 운동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변이라는 사실만 잊지 마세요. 이 네 기둥이 여러분의 동역학 실력을 든든하게 받쳐줄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공식 치트시트예요. 가속도가 상수일 때 쓰는 기본식과 시간이 없을 때 쓰는 식, 가속도가 시간이나 속도 혹은 위치에 대한 함수일 때 어떻게 적분하고 연쇄법칙을 써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가속도가 위치에 대한 함수일 때 쓰는 연쇄법칙식은 고득점을 위한 필수 도구이니 꼭 챙겨두세요. 화면을 캡처해서 공부할 때 옆에 두면 아주 든든할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볼까요? 공을 위로 초속 25m로 던졌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언제 다시 돌아올까요?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 세 번째 공식을 쓰면 최대 높이는 약 31.9m가 됩니다.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총 채공 시간은 올라가는 시간의 딱 2배인 약 5.10초가 되죠. 올라간 만큼 똑같이 내려오는 대칭의 미학, 그게 바로 수직투사 운동의 매력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변이와 이동거리의 차이를 짚고 넘어갈게요. 변이는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직선거리와 방향을 뜻하는 벡터입니다. 반면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총 경로의 길이죠. 예를 들어 공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변이는 시작과 끝이 같으니 0입니다. 하지만 이동거리는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합친 63.8m가 되죠. 우리가 공식에서 구하는 건 대부분 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고난도 유형인 연쇄법칙 활용법입니다. 가속도가 위치에 따라 변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죠. 가속도가 위치의 2배이고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특정 위치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양변의 각각 속도와 위치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면 복잡한 함수도 깔끔하게 속도로 정리됩니다. 계산 결과 위치 3에서 속도는 약 4.36m/초가 나오네요. 이 연쇄 법칙까지 마스터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1차원 운동 문제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차원 운동 해석의 마스터가 되셨어요. 하지만 운동은 직선으로만 일어나지 않죠? 다음 주에는 이 개념을 확장해서 2차원 평면에서의 움직임인 포물선 운동과 곡선 운동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동역학의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배운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두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